자, 그럼 이제 GS 2기 첫날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GS 2기네요. 그쵸?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우리 3주 만에 만나는 거죠. 그쵸? 3주 만에 만나는데, 날씨가 3주 뒤에 만나는데 많이 따뜻해졌어요. 그쵸? 그래서 제가 한번 GS 연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4월부터가 좀 고비가 찾아올 겁니다라고 이제 말씀이 들었는데, 이제 그 고비가 찾아오는 이제 그 계절이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학원에 오다 보니까 이제 뭐 벚꽃들도 많이 펴 있고, 날씨도 좀 포근하고 하니까 좀 몸도 좀 노근하고 막 이런 느낌이 좀 나는데, 아마 여러분들은 아마 더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공부하시느라고 뭐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또 다른 생각도 좀 들게 되고 정신력도 조금 해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힘을 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이제 우리 시험 2차 시험까지 며칠 남은지는 혹시 아세요? 며칠 남은지? 2차 시험까지? 이런 얘기 하면 더 긴장되나요? 그래서 한번 가끔씩은 이제 상기 차원에서 제가 얘기 드리는데, 예. 142일 남았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142일이면 이제 여러분들이 꿈꾸는 것이 어떤 이제 노무사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는데, 사실 142일이라는 것이 제가 항상 눈에 강의할 때 말씀드리지만은, 굉장히 금방 갑니다. 이 142일이. 그리고 여러분들 딱 142일만 고생하시면 여러분들이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절대 후회 없이 이 142일을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힘드시겠지만, 왜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날씨도 그렇고 몸도 마음이 이제 지쳐있는 상태다 보니까 좀 힘들겠지만, 142일 뒤에 내 모습을 그려가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셨으면 좀 좋겠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한번 봤어요. 그렇죠? 실전 모의고사를 봤는데, 이 모의고사 해설은 일단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그래도 오늘 또 새로운 기수가 시작된 첫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간단하게 OT를 좀 하고 앞으로 이제 시험은 어떻게 치르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를 드릴까 합니다. 아마 강의 계획서 지금 다 받으셨죠? 그래서 강의 계획서 먼저 한번 잠깐 보면요. 자, 강의 계획서 보시면은 일단은 강의 계획서 상에 일단 교재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재는 일단은 이제 저희가 GS 1기 때는 윤율노동법하고 그다음에 주요 판례 정리 150선 이렇게 같이 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부터는 이제 모의고사, 이제 실전 모의고사 단계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판례 정리보다는 이제 그동안에 있었던 이제 내용 암기 위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율노동법으로 이제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시험용 법전은 항상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자, 일정은 오늘부터 이제 6월 5일까지인데요. 이제 괄호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5월 22일 목요일 날은 이제 휴강입니다. 그날은 뭐 신림동 전체가 휴강인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때가 이제 1차 시험 주간이기 때문에 뭐 신림동에 있는 모든 학원들이 다 이제 휴강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시간은 뭐 동일하게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GS 1기와 동일하게. 그다음에 뭐 질문 등은 이제 여기다 보내시면 되는데요. 뭐 답안지와 관련된 부분은 제가 여기다도 이제 좀 작성을 해놨지만 이번에 이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이제 따로 나눠드렸죠. 이제 거기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여기서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답안지 채점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제 아웃라인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이제 시험 끝나고 제출한 답안지, 즉 뭐냐면, 오늘 이제 시험을 봤기 때문에 오늘 시험을 치르고 난 다음에 바로 제출한 답안지만 채점이 이루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이제 뭐 작성을 해놨는데 그때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시험 시간 이후에 제출하는 어떤 뭐 이메일이라든가 뭐 대면을 제출하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채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런 기준을 정하는 이유는 이따가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나와 있지만 여기가 뭐 혼자 과외하는 곳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수강생들이 함께 다 이제 강의를 듣는 곳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만 특혜를 주고 누구 하나만 예외를 주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법이라는 것도 항상 원칙을 정해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예외가 있지만 원칙을 일단 정해놓는 이유가 그런 이유겠죠.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뭐 강의 계획은 일단은 이제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번 2기 때부터는 이제 75점으로 이제 시험을 봅니다. 이제 75점으로 시험 보고 그래서 75점을 시험 볼 때 뭐 25점짜리를 뭐 3개 출제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50점짜리를 하나 크게 놓고 그 다음에 뭐 25점, 뭐 25점, 아니면 뭐 30점, 그 다음에 20점,
아니면 50점짜리를 그냥 통으로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문제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뭐 시험 문제 유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론 이제 관행상 그렇게 지금 해오고는 있지만은 뭐 시험 문제 유형을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 형태의 유형으로 제가 시험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시험 자체가 이제 쟁점 제시형이지만 쟁점을 주고 이제 문제를 풀죠. 근데 뭐 쟁점 발견형을 낼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문제를 출제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형태로 출제를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여러분들이 빨리 정할 수 있게끔 그래서 다양한 유형의 다양한 배점의 그런 문제들로 출제를 할 거고 오늘 뭐 모의고사 보신 거 알겠지만은 이제 우리 노동법이 이제 출제되는 2차 시험에서 노동법이 출제되는 이제 시험들이 있죠. 그래서 변호사 시험이라든가 뭐 행정고시 지금 이제 5급 공채라고 하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기출 문제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풀어볼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유사 시험들의 유형의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같이 한번 보면서 문제를 연습을 할 거니까 그거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다양한 형태의 시험 그 난이도와 유형을 가지고서 여러분들 적응하게 하는 게 제 목표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이제 강의 내용인데요. 자, 이 강의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이제 오늘은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사전에 이제 공지를 아마 드린 바와 같이 일단은 이 주차에 관련 내용 오리엔테이션 자료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미리 예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럼 다음 주 시험은 일단은 취업규칙과 임금, 이제 근로시간과 휴식 이제 그 부분을 보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진도별 모의고사지만은 이 시험 범위로 저는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누적을 시켜왔어요. 즉 뭐냐면 다음 주에는 근로시간과 휴식까지인데 1주차의 범위도 출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쟁점을 출제하지는 않겠죠.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쟁점을 쓰게 하기 위해서 똑같은 쟁점을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다른 쟁점을 가지고 출제를 할 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8주차가 되면은 전범이라고 보시면 돼요. 8주차는. 그러니까 8주차는 전범위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8주차는 지금 뭐 제가 GS 2기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다 75점으로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지만은 할 예정이지만 마지막 주는 제가 150점을 출제를 할까 막 고민도 사실은 했었어요. 150점.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나중에 마지막 주에 한번 150점 보고 싶습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의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은 제가 150점 출제할 의사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하면서 여러분들한테 강의 목표가 많은 문제를 그다음 많은 쟁점을 다루고 많은 유형들을 접하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더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목차 테스트도 그동안 계속 해왔고 그다음에 이렇게 모의고사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 문제라도 더 많이 풀게 하는 게 좀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좀 가지고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뭐 저희가 이제 이 기본 강의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시험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1주차의 기본 강의는 이제 근로관계 규율의 기초까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강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의 예습범위라고 보시면 되고 한편으로는 이제 그날 그 주차의 이제 강의 내용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사실 GS 2기 때는 시간이 굉장히 짧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75분 동안 시험 보고 또 쉬고 그러다 보면 GS 0기 1기 때처럼 이렇게 뭐 강의 시간이 많이 확보가 되지는 않고요. 그다음 GS 3기가 되면 사실상은 뭐 강의 시간이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한 3시간 정도 강의하고 거의 해설하다가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GS 2기 때까지가 거의 사실상은 내용 정리라고 보시면 돼요. 내용 정리. 그러니까 GS 0기 1기 때 기본 이론 심화 과정 다 다루고 그다음에 GS 2기 때는 이제 시험 보고 내용 정리하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이제 학원을 이제 수강을 하시면 됐고요. 일단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기본 강의가 사실은 많이 짧다 보니까 쟁점 위주로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버릴 부분은 버리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할 거고 예를 들어서 노동법 총론에서 뭐 근로 3권의 제한이라든가 뭐 근로 3권, 근로권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바로 제끼고 이제 다른 것들 쟁점 위주로 판례 위주로 볼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하게 이제 강의 진도와 이제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되어 있지만 여태까지 제가 특별하게 강의 진도와 일정에 따라서 뭐
진도가 변경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여태까지 강의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요게 맞춰서 되도록이면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잠깐 오리엔테이션 자료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오리엔테이션 자료 잠깐만 보시면은 아무래도 이제 2기 때는 이제 우리가 시험을 보기 때문에 시험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오리엔테이션 자료를 좀 만들었는데, 자, 첫 번째 이제 모의고사 진행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한번 보시면은 일단 이제 이 GS 2기는 1조차부터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강의 계획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진도별로 시험을 봅니다. 진도별인데, 근데 아까 전에 참고하실 때 부분은 뭐냐면 진도별이지만 누적이 된다 그랬죠. 그렇죠. 시험 범위가 계속 누적이 되기 때문에 8주차는 전범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강의 계획서 상에 이제 진도에 맞춰서 여러분들 미리 예습을 해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미리 예습을 이제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 모든 문제는 다 사례형으로 출제할 겁니다. 저는 단문으로 출제를 하지는 않고요. 다 사례형으로 출제합니다. 단문은 이미 우리가 목차 테스트로 단문을 다 해봤기 때문에 굳이 또 단문을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다 사례형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다음에 뭐 난이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제가 적절하게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봐서 적절하게 할 거고, 최근의 기출의 어떤 난이도라든가 이런 것들 고려해서 하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사 시험들, 뭐 변호사 시험이나 뭐 5907 시험 등의 난이도 이런 것들도 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판단해가지고 이제 난이도를 결정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출제를 할 거고, 한 가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가급적이면은 저는 같은 쟁점은 거의 출제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판례 정리에서 나왔던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뭐 똑같이 출제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우리 판례 정리에 나와 있던 거는 여러분들이 눈에 익숙하기 때문에 또다시 출제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뭐 그 쟁점을 가지고 출제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사실관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일단은 75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형은 뭐 50점짜리 하나, 20점짜리 하나인데 25점, 25점, 25점 3개를 출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50점짜리 통으로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배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출제할 겁니다.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험 시간은 일단은 우리가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이제 75분 동안 이제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제가 GS 1기 끝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GS 2기는 실전이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75분 안에 딱 쓰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못 쓰시면 못 쓰신 대로 펜을 놔야지, 이게 쓰는 연습이 굳어져 버리면 실제 시험장에서도 그게 계속 쓰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부정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을 좀 유의하셔야 돼서 일단 75분이 되면은 반드시 펜을 놓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단은 우리가 시험을 보니까 실제 시험처럼 뭐 실제 시험은 한 30분 전에 이제 가긴 하는데, 늦어서 30분 전에 도착하긴 하는데, 그래도 뭐 20분 전에는 그래도 학원에 도착을 해서 우리가 시험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무래도 여러분들 실제 이제 시험이라 생각하시고 시험 보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이제 뭐 암기라든가 뭐 실력 부족으로 아직 답안 작성이 어렵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한 번씩 써보는 게, 보고서라도 쓰는 거를 전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 쓰는 게 사실 이제는 남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혼자 개인적으로 쓸 수 있는 시간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을 오는 이유도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 시험을 실전처럼 그러니까 보기 위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문제 받고 그냥 집에 가서 한번 써봐야지. 그러면 못 써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실제 여기 학원에 오셨다고 한다라면 실제 와서 그래도 보고서라도 이제 답안지를 좀 작성하시는 것이 좋고요. 자, 그다음에 뭐 이런 경우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문제집이나 해설집, 제가 나눠드린 문제집이나 해설집은 무단 복사하거나 배포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유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시험 앞두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조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분들이 없으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GS 2기 이제 모의고사 답안 첨삭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한번 보시면은 모의고사 문제는 반드시 이제 시험용 답안지에다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용 답안지가 만약에 아닌 경우, 시험용 답안지에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 채점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자세가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채점을 해드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시험용 답안지로만 이제 작성을 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내려가시면 이제 75분 시험이 본 다음에 뭐 오늘 해림량 잘 이렇게 놓으셨지만은 여기 이제 시험
답안지를 갖다가 이제 놓는 이제 장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다가 시험 끝나고 바로 이제 제출하시면 이 제출한 답안지, 시험지 직후 제출한 답안지에 한해서만 이제 채점이 들어갑니다. 이제 그 점 참고하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뭐 책을 보고 작성하시거나 이러신 분들은 앞에 이제 조금 오픈북이라고 좀 써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본인의 진짜 실력인지 아닌지를 저도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도 참고를 하고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구나. 왜냐하면 GS2기 되면은 여러분들 실력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거든요. 왜냐하면 실제 여러분들 답안지를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력이 어느 정도다라는 게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느낄 수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여러분들 또 케어하고 제가 이제 끌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첫 페이지에 많이 보고 쓰셨으면 이제 오픈북이라고 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이제 답안지 제출은 사실은 뭐 의무는 아니죠. 그렇죠? 의무는 아니지만 본인 선택인데 그래도 가급적이면은 제가 뭐 제출하라고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그리고 답안지 제출 시에는 여기 해림령 뭐 잘 쓰시긴 하는데 앞에다가 본인의 이름을 좀 가급적이면은 써주시는 게 좀 좋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써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뭐 옛날에 이제 닉네임도 쓰시고 이런 분들 많은데 그건 뭐 본인의 자유긴 하지만 근데 이게 또 버릇이 됩니다. 버릇이 되기 때문에 뭐 본인의 이름을 조금 드러내는 게 좀 그렇다라고 한다면 뭐 제가 그건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근데 본인 선택 부분인데 가급적이면 좀 실명을 쓰시는 게 좀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지 첨삭의 경우에는 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제 종료 직후에 제출한 답안지만.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예전에는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린 적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예전에 얘기를 안 들었었어요. 한번 10년 전인가 한번 얘기를 안 들어서 그냥 일단 제출하세요 그랬더니만 8주 차에 막 8개를 몰아서 제출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시험을 치르러 오셔서 답안지를 제출하신 분들 오히려 피해를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학원에 오시지 않다가 갑자기 8주 차에 나타나셔가지고 이거 채점해 주세요라고 해서 8개 답안지 이렇게 가져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실제 시험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시험 끝나고 제출한 답안지만 이렇게 이제 제출하는 걸로 해서 첨삭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학원에 또는 이메일로 이제 제출한 답안지들은 저희가 첨삭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감 시간 반드시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당구장 표시를 써놨죠.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 시험 와서 답안지 제출한 분들이 피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출하지 않은 거는 뭐 본인의 귀책 사유니까 그렇죠. 본인이 책임지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GS2기 이제 모의고사 점수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제가 뭐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점수에 연연할 필요는 없습니다. 점수가 잘 나올 수도 있고 못 나올 수도 있어요. 내가 공부를 많이 한 부분은 잘 나올 수도 있겠지만 내가 좀 이해가 안 되고 좀 부족한 부분은 당연히 점수가 안 나올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은 제가 여기다 밑줄로 해놨지만 본인의 부족함을 알려주는 고마운 신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전화위복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험엔 더 잘 봐야지라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괜히 그걸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하거나 그러신 필요는 없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눈에 말씀드린 이런 거 아무 필요 없습니다. 아무 필요 없고 모의고사 못 봐도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혀 그런 거에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공부를 열심히 하는 계기가 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점수와 관련해서 이제 25점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좀 드리자면 제가 이제 25점에서 25점 만점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왜냐하면 주관식 시험의 특성상 만점이 나올 일은 없습니다. 이게 주관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5점에서 이제 18점 정도 사이에 이제 점수를 받으시면은 그 문제는 잘 쓰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문제는 제가 뭐 별도의 언급이 없더라도 내가 이건 좀 잘 썼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2점 이하를 받으신 분들 그런 경우에는 내가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내가 미처 몰랐던 부분이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답안지 점수와 관련돼서는 뭐 이게 이제 주관식 시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채점자에게 이제 고유한 권한이죠. 이 채점이라 하는 것은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점수와 관련해서 제가 일체 이의 제기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점수에 대해서 왜 제 점수가 이렇게 됐나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이의 제기를 받지는 않는다는 거, 그 점만 조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뭐 고유한 권한이라고 하면은 조금 고유한 권한이긴 한데 그래서 참 이게 제가 이렇게 쓰고도 참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일단은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일체 이의 제기는 점수에 관련해서는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리엔테이션은 이제 다 끝났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저하고 만나기 전에 제가 숙제 내드린 거 기억나세요? 뭐가 있었죠, 숙제? 저하고 3주 뒤에 만나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제가 숙제를 한번 내드렸는데 GS1기 끝날 때 뭐였죠? 에림냐? 2, 3회독 정도 우리 노동법 2, 3회독 정도는 최소한 하시고 오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말씀드렸죠. 다 하고 오셨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소 2, 3회독은 하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하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제 그 GS1기 끝날 때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린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제 뭐 제가 GS 연기 때 나눠드린다는 그 자료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 받으셨나요? 지금? 네네, 기출 자료. 예. 그래서 1회부터 이제 33회까지 이제 기출이 이제 어디서 됐는지를 제가 정리한 자료를 이제 나눠드린다 했기 때문에 이제 오늘 나눠드렸는데요. 이제 그거 참고하셔서 어디에서 많이 나왔구나라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일목요연하게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보시면 알겠지만 노동법 1에서는 전에 수업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근로관계 종류에서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노동법 2에서는 이제 부당노동의 이 부분, 그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작년에 어디 나왔고 어디서 나왔고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은 아마 수험 공부 하시는데 여러분들 조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제 프린트가 나가는 거는 거의 2기 때가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마 3기 때 제가 새로운 걸 나눠드리면은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아마 프린트가 나가는 거는 아마 2기 때까지만 나갈 거고요. 아마 4월 달 이내로만 다 제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한테 저희 수강생들한테만 제가 드리는 자료가 하나 따로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실은 이 자료도 기출 자료도 저희 학원에서 좀 풀면 안 됩니까? 라고 아까 전에 얘기했는데 절대 안 된다. 왜냐하면 내 수강생들한테만 드려야지 다른 수강생들한테 드리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이거는 제 수강생들한테만 드릴 거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에 드릴 게 뭐냐면 다음 주에 이제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 관련해서 여기 보이시나요? 목차 암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걸 만들려고 그동안 조금 준비를 해왔는데 그래서 이 목차 암기장이 뭐냐면 이 율노동법에 있는 이 목차를 갖다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켓식으로 해가지고 항상 휴대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 있게끔 이제 조금 이제 목차 위주로만 정리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단권화를 할 수 있고 여러분들 쟁점을 어떻게 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다음 주에 이걸 나눠드리면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책에 있는 목차를 갖다가 이게 양면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은 한 14페이지, 한 15페이지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사실은 제가 편집을 하긴 했는데 출판사에 좀 얘기를 해서 좀 더 이쁘게 편집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얘기는 해놨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는 여러분들한테 요거 목차 암기장을 하나 나눠드려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차를 이 단원의 목차 어떻게 됐었지, 이 단원 목차 그리고 여기서 쟁점 어떻게 됐지, 여기서 판례 문구 어떻게 됐지 이렇게 해서 쭉쭉쭉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단권할 수 있게끔 조금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늦게 드리면은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정리할 시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 달에는 이제 암기하고 정리하셔야 되니까 지금부터 들어가시면은 딱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사실은 GS 1기 때 나눠드릴까 막 이런 고민도 좀 사실 했었어요. 근데 미리 나눠드리면은 여러분들 혼란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지금 여러분들 지금 이제 쓰는 연습을 하니까 한 번 더 쓰시라는 의미로 그러면 아마 머릿속으로 정리가 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대목차로만 지금 돼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다음 주에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1단원 노동법의 의의를 보시면은
여기 로마자 목차 있죠. 그래서 노동법의 개념, 노동법의 규율 대상, 시민법과 노동법. 그래서 이 대목차만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파생해가지고 소목차로 들어가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뭐 굳이 개념에서 1의 이런 거 쓰실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쟁점되는 부분. 특히 이제 뭐 여기서 크게 쟁점은 없어요. 노동법의 법원에서 쟁점되는 부분 뭐가 있었었죠? 법원의 종류에서 노동 관행 부분. 그래서 여기서 뽑아가지고 노동 관행. 그래서 관행에서 우리 판례 입장 써야 되겠죠. 두 가지. 규범적 사실 승인과 그다음에 아무런 이제 사실상 이제 확립 뭐 이런 것들에서 그래서 작성하면서 계속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하나의 단권화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빨리 더 반복해서 볼 수 있게 쉽게 반복해서 볼 수 있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제가 요거는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수강생들한테만 나눠드리니까 요것도 자꾸 공개하자 그래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공개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희 수강생들한테 나눠드리겠다. 그래서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우리 모의고사 이제 해설 들어가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제 일단 풀만했죠. 네, 풀만했죠. 그렇죠. 일단 뭐 총론 부분에서 주로 출제를 했는데요. 이제 뭐 임원의 근로자성 여부라든가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 그다음에 뭐 노조법상 사용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출제를 했는데 첫 시험이라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조금 부담 안 드리려고 이제 타 시험에 이제 시험을 갖다 조금 변형해서 제가 그대로 출제하지는 않고 좀 변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타 시험에서 이런 정도의 난이도로 출제를 하는구나라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출제를 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고요. 한 문제는 이제 제가 만든 문제고 이제 두 문제는 이제 변형을 해서 만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제 해설집 보셔도 됩니다. 자, 해설집 보시면은 거기에 문제를 제가 다 이제 올려놨죠. 자, 첫 번째 임원의 이제 근로자성 이제 여부인데요. 임원의 근로자성 하면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해야 되죠? 판례에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뭐죠? 그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지 여부. 그 다음에 사용자에게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보수를 받고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임원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가 이제 판단이 되는 거죠. 항상 그 개념 보셔야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사실관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뭐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까지는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줄 앞에부터 볼게요. 자, 갑회사의 등기이사 을은 자, 거기 보이시죠? 2025년 4월 1일 자, 회사의 갑회사를 퇴사하였는데 을은 비등기 임원인 인사노무 담당 이사를 입사한 후에 자 2024년 주주총회를 거쳐서 등기이사가 되었대요. 자, 그러니까 등기이사, 등기 임원이 되면은 아무래도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보지는 않죠. 그렇죠? 비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뭐 전무라든가 뭐 상무 뭐 이런 분들이 이제 비등기 임원이라 보통 보고 있죠. 자, 비등기 임원에서 등기 임원이 되면서 자, 여기서 중요한 힌트가 하나 나오죠. 뭐가 나오죠? 종전의 업무는 그대로 수행했대요. 종전의 업무. 그러니까 종전의 업무가 만약에 사용자에게 종속적으로 근무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겠죠. 그렇죠? 자, 이사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았답니다. 이사의 권한을. 자, 그다음에 갑회사의 등기이사는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대표이사가 선임하는데 자, 등기이사의 임기는 3년이에요.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거쳐서 아무래도 이제 등기 임원이 되는 거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용자성이 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사회 구성원으로서 회사의 중요 사항의 결의에 참여할 권한이 있고, 그다음에 비등기이사는 이사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선임하는데, 자, 별다른 회사에 업무 집행 권한은 없어요. 자, 업무 집행 권한이 없다라고 한다는 건 근로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독자적인 어떤 업무 집행권이나 업무 수행권을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상 사용자를 볼 수 있는데 업무 집행권이 없대요. 자, 그럼 계속 보시면은, 자, 비등기 이사는, 자, 등기 이사로 직위가 변경되어도 회사에서 별다른 지위 변동이 있었던 것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직위가 변동되어도 비등기에서 등기가 된다 하더라도, 자, 별다른 지위 변동.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종전의 업무를 그대로 뭐 수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하에서 각자가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고, 자, 그에 대한 보수를 정액으로 지급받았다. 자, 요게 이제 결정적인 힌트가 될 수 있겠죠. 가장 중요한 건 사용 종속 관계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을은 자, 갑회사 임원 재직 기간 중에 이제 지급하지 못한 이제 근로기준법상의 이제 연장 근로수당을 청구했어요.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로수당의 근거가 몇 조가 있죠, 우리? 근기법 56조죠. 근기법 56조에 의해서 이제 청구를 한 거죠. 이거에 근거해 가지고.
근로기준법상 근거에서 청구를 했으니까 그러면은 나는 근로자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56조에 근거해서 청구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근로자니까 난 여기에 근거해서 청구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쟁점은 뭐냐면 근기법상 근로자였냐 여부가 이제 쟁점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위 사안에서 의뢰 청구가 이제 정당하냐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사안에서는 지금 의리라는 사람은 비등기 임원에서 이제 등기 임원이 됐죠. 그럼 비등기 임원일 때 이분이 근로자인지 여부, 아닌지 여부를 한번 판단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등기 임원이 됐을 때도 이분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사안의 적용으로 판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등기 임원일 때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임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몇 년이죠? 3년이죠. 그렇죠? 그럼 3년치를 청구할 거 아니에요. 이분 입장에서는. 그럼 비등기 입원일 때도 여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사안에서는 비등기 임원일 때의 이 근로자 의리라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의리? 그럼 근기법상 근로자이냐? 여부가 이제 하나 쟁점이 되는 거고, 두 번째는 등기 임원일 때 이 의리 근기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임금채권 소멸시효 때문에 그런 거죠. 이제 3년치를 다 청구할 테니까. 그쵸? 자, 그러면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점의 정리를 한번 보죠. 자, 본사안에서 갑이 등기이사할 때 이제 퇴직하면서 임원재직 기간 동안에 지급받지 못한 근로기준법상 이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청구를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이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쵸? 을이. 자, 그러면은 이제 이론 한번 작성해야 되겠죠.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이제 근로자성 여부. 자, 첫 번째 의의입니다. 자, 보면은 이제 근기법상 근로자의 의의가 되는 거죠. 이제 근기법 2조 1항 제1호.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시험장에 직접 들어갔을 때 만약 의의를 쓰잖아요. 노조법상 근로자와 근기법상 이제 근로자가 있어요. 근로자가 있으면은 근기법상 근로자는 2조 1항 제1호라고 되어 있죠. 근데 노조법상 근로자는 항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조 1호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항만 빼시면 돼요. 항만. 이게 그렇게 해서 판단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자, 그다음에 자 보시면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취지를 보면 취지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가장 중요한 게 두 번째 줄에 나와 있죠. 키워드가 뭐예요?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하기 위함이죠. 그렇죠?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그 근로자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근로자 정의를 두고 있는 거죠. 근기법에서. 자,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개념 이제 분설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이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는 뭐 육체노동이든 정신노동이든 사무노동이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사업 또는 사업장. 보시면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이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취업자만이 원칙적으로 근기법상 근로자의 적용 대상 범위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어디 나와 있냐면 두 번째 줄. 자, 첫 번째 줄 끝에.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바 사용자에게 현실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취업자만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세 번째,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돼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 자, 보시면은 첫 번째 줄, 자,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되는데 첫 번째 끝에 임금이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근로의 대가죠. 그렇죠? 대가로 임금, 봉급, 기타 그밖에 어떤 명칭으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일체의 금품. 자,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임금 파트를 배웠었는데 판례에서 이제 근로의 대가로 우리가 판례 종류 다 공부했잖아요. 근로의 대가로 인정되려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뭐였었죠? 첫 번째가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돼야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용자에게 금품 지급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의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금품 지급 행위가 그렇죠?
근로 제공과 직접적 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어야 되죠. 이래야지만이 근로의 대가로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줄부터 보죠. 네 번째 중간. 자, 보시면 그리고 현재 임금을 받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근로계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무급의 휴직 또는 정직 중인 자, 파업 참가 근로자 등도 이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일단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임원의 이제 근로기준법 근로자성 문제. 요게 이제 쟁점되는 부분이죠. 이 사안에서. 자, 첫 번째 의리 보시면 임원의 이제 정의가 나오는데 자, 어떤 기관이나 단체의 운영과 감독 등의 일을 맡아 처리하는 사람을 갖다가 임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임원에는 뭐 등기 임원도 있고 비등기 임원, 뭐 상근 임원, 비상근 임원이 있는데 자,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단락에서 이제 첫 번째 줄 끝에 자, 이와 같은 등기 임원의 경우에는 자, 판례에서는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 것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인하고 있죠. 원칙적으로는. 자, 그리고 비등기 임원 같은 경우에는 상법상 기관으로서의 어떤 권한이 없다는 점에서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하에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 대가로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이 이론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써야 되는 그런 판례가 이제 나오죠. 그 임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인데 자, 두 가지요. 저 키워드가 첫 번째가 뭐였냐면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지 여부. 그다음 두 번째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받느냐 이 여부가 이제 쟁점되는 부분이죠. 자, 보죠. 자, 어디서부터 보시면 되냐면 자, 첫 번째 줄 끝에 자, 판례에서는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자, 이게 바로 첫 번째죠. 첫 번째가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 명목적인지 그쵸. 요게 이제 첫 번째 동그라미.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뭐죠? 두 번째 동그라미. 그 다음부터 이제 두 번째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자, 보면은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 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쵸, 여기까지죠. 뭐다? 그 밑에 줄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와서 또 한 판례는 뭐 이사라 하더라도 똑같은 내용이에요. 위에 판례와 똑같은 내용인데 한 번 더 보면은 이사라 하더라도 이게 첫 번째 동그라미였었죠. 자, 지위나 명칭이 형식적이나 명목적이고, 그쵸?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오시면은 자, 두 번째 동그라미 뭐가 있냐면 이 아니라 다음에가 두 번째 동그라미죠. 사업주의 지휘 명령에 복종하면서 회사의 업무에 봉사하고 그 대가로 보수를 받고 있다면 종속성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게 될 수 있다라는 거. 그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사안의 적용인데요. 사안의 적용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보면은 이제 비등기 임원일 때 이제 을이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그다음에 등기 임원일 때 을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이제 이런 것들 판단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비등기 이사는 이제 이사의 결정으로 대표이사 선임을 해요. 선임을 하는데 별다른 어떤 업무 집행권이 없었다고 볼 수가 있었었죠. 아까 사실관계에서.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전에 보신 바와 같이 이제 그 대표이사의 지휘 감독 아래에서 이제 각자의 업무를 담당했다라고 이제 아까 사실관계 밝히고 있죠. 그다음에 세 번째, 자, 비등기사도 역시 마찬가지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정액으로 보수를 지급받아 왔죠. 그렇죠. 이와 같은 점들을 좀 고려해 보면 아, 비등기 임원 을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등기 임원 을이 이제 그러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냐? 비등기 임원 을은 근기법상 근로자인데 이제 문제는 등기 임원인 경우죠. 왜냐하면 등기 임원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우리가 근기법상 근로자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동그라미. 자, 보시면은 자, 세 번째 줄부터 볼게요. 첫 번째 줄, 이제 세 번째 줄. 앞에는 이제 원칙적으로 위임 관계를 볼 수 있지만, 왜냐하면 비등기임원과 달리 등기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주총회 의결을 통해서 이제 등기임원이 되니까 이 형태로 봤었을 때는 사실 이제 고용 관계라고 보기는 어렵고 이제 위임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실질적인 근무 형태를 살펴보면 이제 형식적인 부분은 그렇지만 이제 실질을 봐야 되겠죠. 자, 을은 등기이사 기간에도 비등기이사 기간에 업무 내용과 동일한 업무를 하고 있었다라는 거. 그렇죠. 직위가 바뀌어도 동일한 업무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했고 이사의 권한을 추가로 부여받았으나 이에 대한 별다른 지위 변동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거. 그렇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을은 대표이사의 지휘감독 하에서 업무를 수행했다는 거. 등기부원이었을 때도 지휘감독 하에서 이제 업무를 수행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담당한 업무에 대해서 이제 아까 전에 우리가 사실관계에서 확인했듯이 보수를 정액으로 지급받아 왔어요. 그렇죠? 이런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자, 마지막 줄 바로 위에서 중간 보시면은 자, 볼 수 있는 바, 그러니까 두 번째 줄 위로 올라가시면 따라서 등기임원이었던 을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결론은 청구가 정당하냐라고 했으니까 청구는 정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원은.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인데, 변호사 시험 이제 기출을 제가 변형을 했는데, 요게 언제적이냐면, 2022년도 기출이에요. 2002년도가 아니고, 2022년도. 2022년도 기출을 제가 변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자, 학습지 교사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관계 보면 갑회사는 초등학생용 학습지 개발 및 뭐 이런 거 했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학습지 교사들과 학습지 회원의 관리 및 교육 등에 관한 위탁 사업 계획을 체결하고 있는데 학습지 교사들의 업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할 때는 이제 리딩 판례가 이제 재능교육 사건이었죠. 그렇죠? 재능교육 사건에서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노조법상 근로자를 이원해서 판단했었어요. 그렇죠? 근기법상 근로자는 인적 종속성을 위주로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노조법상 근로자는 이제 경제적 종속성을 위주로 판단한다 그러죠. 그러면 이 사안에서 지금 1번부터 6번까지가 경제적 종속성이 많은지 여부를 한번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보시면. 첫 번째, 이제 갑회사는 위탁사업 수행 대가로 학습지 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그래서 보수를 지급한 건 아니죠. 왜냐하면 위탁 계약이니까 이제 수수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학습지 교사가 계약상의 의무에 이행하려면 겸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겸업은 사실 이제 전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법률 관계가 전속적인지 여부. 그렇죠? 이게 이제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잖아요. 자, 두 번째. 보수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갑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 이것도 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경제적 종속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자, 세 번째. 학습지 교사 제공하는 노무는 갑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고 학습지 교사는 갑회사를 통해서만 학습지 회원에 대한 교육 시장에 접근할 수가 있대요. 이거 경제적 종속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래서 갑회사에 상당하게 전속되어 있다. 역시 또 전속성에 관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법률 관계가 전속적이고 시장에 접근하는 것도 일단 갑회사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될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죠. 자, 네 번째. 갑회사는 신규 학습지 교사를 대상으로 기초 실무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지역 조직에 배치하고 관리 교육할 학습지 회원을 이제 배정하였어요. 자, 그다음에 갑회사의 관리 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 규칙과는 별도로 학습지 교사 업무 처리 지침이 적용되었고, 갑회사는 학습지 교사에게 학습 지도서 및 표준 필수 업무라는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인적 종속성, 종속 노동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여섯 번째. 학습지 교사는 매월 지역본부장에게 회원 연구와 회원 수납 자료를 제출하였고 매주 회원들의 진도 상황과 진단 평가 결과 및 회비 수납 상황 등을 갑회사의 홈페이지에 입력하였다. 이것도 사실은 뭐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박스 밑으로 내려오셔서 갑회사와 위탁사업 계획을 체결한 학습지 교사 187명은 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2024년도 5월 10일 행정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어요. 자, 설립신고증 교부받으니까 무슨 노조죠? 법내노조가 되는 거죠. 법내노조. 자, 그런데 갑회사는 학습지 교사는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한 개인 사업자일 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 사안에서 지금 갑회사의 주장이 타당하냐라는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여기서 보면은, 그러면은 여기서 쟁점은 뭐라는 거예요? 이 학습지 교사가 그럼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되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죠. 단, 갑 회사의 학습지 교사들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님을 일단 전제로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논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조법상 근로자 여부를 논하라는 부분인데, 자, 첫 번째 이제 논점의 정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논점의 정리에서 지금 갑 회사는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자 마지막 줄 끝에 이와 관련해서 갑 회사는 근무하고 있는 이제 노무 제공자인 이제 학습지 교사가 근기법상 근로자가 아님에도 이제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느냐 이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학습지 교사는 그때 우리가 배웠지만은 뭐 보험 설계사라든가 학습지 교사, 그다음에 레미콘 뭐 기사라든가 그다음에 퀵서비스 배달원 우리가 판례 정리에서도 배웠었지만 일반적으로 이제 노무 제공자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이쪽으로 좀 쓸까요? 예전에 이 노무 제공자를 갖다가 특수 형태 이제 근로 종사자라고 표현을 했죠. 제가 요 설명은 우리가 판례 정리할 때 어떤 판례 할 때 설명드렸었죠. 그때 퀵서비스 관련한 판례 있었었죠. 그때 박수근 교수님이 판례 평서에 있었었던 판례 정리에 나왔던 산재법 관련해서 했을 때 거기서 한번 설명드렸는데 요게 이제 23년도 이제 7월부터 이제 산재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무 제공자라는 용어. 그래서 지금은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는 용어는 안 쓰고 노무 제공자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노무 제공자의 정의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사용자,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도급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해서 계약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노무 제공자라고 보통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은.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노무 제공자가 그럼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느냐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의의를 한번 보죠. 자, 그럼 노조법상 근로자의 의의와 관련돼서 아까 전에 노조법은 여기 항이 없다 그랬죠. 정의가 항이 없다 그랬으니까 2조 1호로 들어가시면 돼요. 자, 노조법 2조 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노조법상 근로자의 개념은 자, 첫 번째 방가로 1번 이제 분설하시면 되죠. 역시 마찬가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그래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근기법과 좀 다른 부분이죠.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 자, 그러면은 임금,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 뭐냐라는 건 두 번째 주 중간에 나와 있어요. 자, 한편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이란 임금이 자 아니면서 임금과 비슷한 수입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래서 임금과 비슷한 수입은 여기 실업급여도 들어간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자, 타인에게 사용종속 관계하에서 종속적인 근로는 아니지만 이와 비슷한 노무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얻은 수입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자,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 한번 보시면은 자, 첫 번째 정의가 나와 있네요. 그에 의해서 생활하는 자란 기타 급여에 의해서 현실적으로 생활하거나 그에 의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자를 말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구직 중인 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 판례가 바로 뭐냐면 처음에 판시한 것이 서울 여성노조 사건이었죠. 서울 여성노조 사건에서 여기 보신 바와 같이 구직 중인 자, 그다음에 취업 중인 자, 이분들 구직 중인 취업자, 그다음에 취업 중인 근로자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라고 이제 판시를 했어요. 우리 확인을 해보시면 어디에서 보냐면 잠깐 우리 율노동법 잠깐 볼까요? 율노동법에 나와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면 되냐면 23페이지 한번 볼게요. 23페이지 보시면 거기 서울 여성노조 사건이 나옵니다. 23페이지 근로 3건 부분인데요. 예, 거기에 나와 있죠. 서울 여성노조 사건. 요게 바로 요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노무 제공자의 그러면 노조법상 근로자성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죠. 그렇죠?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이제 경제적 종속성이 그만큼 있느냐, 이 노무 제공자가 사업주와 그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소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의 소재 지금 어떻게 보면 쟁점되는 부분이니까 제가 이제 첫 번째 문제의 소재, 이제 판례 입장, 검토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완성을 시켜야 되니까 답안지가 이제 체계적으로 좀 완성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 소재하고 판례만 쓰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 그것보다는 검토까지 같이 써주는 것이 좀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문장을 좀 답안지 좀 완성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이 노무 제공자가 그러면은 노조법상 근로자 즉 뭐냐면 근로삼권과 관련돼서 이 근로삼권의 주체로서 향유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판례 입장을 보시면 이제 재능교육 사건에서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자, 노무 제공자가 소득이 특정 사업주에게 주로 의존하는지 여부. 요게 바로 뭐죠? 경제적 종속성이죠. 자, 1번은 정치적 종속성, 2번은 이제 인적 종속성이라고 이제 우리가 하고 정리를 합시다. 자, 그러면은 첫 번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 노무 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주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이건 1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경제적 종속성. 자, 그다음에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자,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서 노무 제공자와 체결한 계약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세 번째,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가 사업에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하는지 역시 마찬가지로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1번. 자, 그다음에 노무 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 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 전속적인지 역시 1번의 부분이죠. 그렇죠? 전속적인 부분. 자, 그다음에 사용자와 노무 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 감독이 존재하는지 이거는 2번이 되는 거죠.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 자, 그다음에 자, 노무 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2번과 관련된 부분이죠. 인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 자, 그래서 계속 보시면은 자, 노동조합법은 자,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서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자, 노동조합법은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헌법, 즉 헌법에서 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노동상권을 보장, 즉 구체화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계속 보시면은 노동상권의 보장을 통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의 목적으로 제정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줄로 내려갈게요. 그 밑에 줄 보시면 쉼표 있죠. 고려하면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밑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자, 노무 제공 관계의 실질에 비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이 아니라 무조건 실질. 법은 항상 형식을 1차적인 판단 기준, 2차가 실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에 있어서 노동상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할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검토 의견은 당연히 이제 경제적 종속성 위주로 판단한 위 재능교육 사건에 대해서 지지한다는 어떤 이제 내용으로 좀 작성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보시면은 세 번째 줄 중간 한번 볼게요. 앞에 보시면 겉 인바담의 쉼표 있죠. 그다음부터 따라서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은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례 내용을 한 번 더 지지해주는 입장의 내용을 하나 이제 끌어서 쓰시면 됩니다. 어차피 이 부분은 이 판례를 다 쓰면은 금상첨화인데 다 못 쓰시면은 하나의 내용을 여기 빼가지고 여기다 검토 의견 쓰시면 돼요. 검토 의견 써서 그래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사안의 적용을 한번 보도록 하죠. 그러면 자, 첫 번째 아까 전에 그 박스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제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끌어와야 되는 거죠. 사안의 적용에서. 자, 학습지 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자, 갑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 교사의 주된 소득원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된다 볼 수 있는 점. 자, 갑회사가 불치와 다시 학습지 교사들을 상대로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정하고 보수 등 그다음에 계약의 주요 내용 등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있었던 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경제적 종속성과 관련된 부분. 학습지 교사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갑회사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학습지 교사들은 갑회사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고 있었다는 점. 그렇죠?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들은 자, 갑회사가 입사하면
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퇴사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노무를 제공하였고, 그다음에 가폐사로부터 상당한 전속적으로 보일 수 있었던 점. 그다음에 자, 신규 학습지 교사들을 대상으로 기초 실무 교육을 실시한 다음에 지역을 배치하고 관리 교육을 학습지 회원들을 배정하였고, 그다음에 취업 규칙과 별도로 어떤 학습지 교사 업무 처리 지침을 이제 적용하고, 그다음에 학습지 교사에게 학습 지도서 및 표준 필수 업무라는 업무 매뉴얼을 제작 배부했다는 점. 그렇죠. 이것도 이제 이런 부분은 인적 종속과 관련된 부분. 자, 6번째. 그다음에 지역 복무장학의 회원 명부와 회원 수납을 제출하고, 그다음에 진도 상황이라든가 진단 평가 회비 수납 사항 등을 홈페이지에 입력하도록 했었죠. 그렇죠. 그다음에 가폐사는 위탁 사업 수행의 대가로 학습지 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는데, 자, 이 제공된 것이 노무의 대가로서 평가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이 수수료가.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자, 가폐사의 사업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가폐사와 경제적, 조직적, 종속적인 관계에 이루고 있는 학습지 교사들은 아무래도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인정할 필요성이 인정이 되죠. 그렇죠. 근로상권을 보장할 이유가 있었다라죠. 왜냐하면 경제적 종속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이 사안에서는. 자, 그다음에 9번째. 사실관계가 풍부하니까 많이 끌어와야 돼요. 그렇죠. 자, 위탁사업 계획을 체결한 187명은 노동조합을 이제 결성을 하고 행정처로부터 설립신고증도 이제 교부받았었죠. 행정처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는 거는 아무래도 대외적으로는 뭐예요? 자주성이 인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자주성이 있다는 건 뭐죠? 그러니까 주체성이랑 관련된 부분이죠. 그렇죠? 노동상권, 즉 근로상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체로서 인정을 받았다는 거 볼 수 있는 거죠. 이 징표가. 그렇기 때문에 학습지 교사들은 가폐사와 사용종속 관계 하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자, 노무 제공 관계 실질에 비추어서 이제 보장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보시면은 이제 가폐사의 주장은 당연히 타당하지가 않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출제된 부분들이 25점짜리 치고는 사실 사실관계가 좀 풍부한 편이에요. 풍부한 편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이 사안의 적용 같은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끌어오시는 게 상당히 배점에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참여해서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가급적 시간이 되시면 하나라도 더 끌어와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물론 관련 없는 걸 끌어오면 안 되겠지만 하나라도 위에 이제 사실관계 이제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작성하시는 게 좋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세 번째 문제도 이제 제가 이제 변호사 시험 이제 기출을 변형했는데, 요거는 2023년도 기출이에요. 기출을 제가 이제 변형한 건데,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한번 풀어볼만 하다라고 해서 했고요. 요거는 사실 아마 문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익숙한 쟁점인데라고 아마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판례 정리에서 약간 비슷한 내용의 어떤 이제 그 내용이 있었었죠. 바로 2010년도 현대중공업 사건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실제 시험 기출에서도 그 사실관계를 조금 변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출제를 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하나 키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잘 써야 되는 거는 일단은 이제 사용자 개념 확장 부분이죠. 그렇죠? 사용자 개념 이제 외부적 확장의 부분에 관련된 문제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요 문제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일단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 요거는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전반전 마지막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